남편은 자신의 회사 파티에 나를 억지로 데려갔지만 아내라고 인정하는 것은 금지했다. 그는 내 귓가에 거칠게 속삭였다. 쪽팔리게 하지 마. 넌 그냥 촌스러운 아줌마일 뿐이니까. 그가 다른 여자의 팔짱을 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호가 무대에 올라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현관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는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는 신호였다. 나는 벽시계를 흘깃 보았다. 이제 막 밤이 된 시간이었다. 그가 이렇게 일찍 퇴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보통 내 남편은 동료들과 카페에서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경력을 위해 인맥을 쌓는다는 핑계였다. 나는 서둘러 식탁을 정리하고 2번이나 데운 반찬이 담긴 접시들을 늘어놓았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이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것이 아닌 비싼 향수 냄새가 담배 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넥타이를 푸느라 바빴다. 그러고 나서 연극적인 몸짓으로 그는 내가 만든 김치찌개 그릇 바로 옆 식탁 위에 금색 잉크가 박힌 두꺼운 검은색 봉투를 던졌다. 열어봐. 그의 명령은 짧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찬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직행했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그 봉투를 집었다. 무겁고 비싸게 느껴졌다. 종이의 질감만으로도 호화로움을 외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거기에는 하늘그룹 50주년 기념 갈라 디너 초대장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 중급 마케팅 관리자로 일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신라호텔에서 이제는 의자 뒤에 서서 물을 마시며 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나를 위축시켰다. 지난 3년간 그가 항상 사용했던 시선, 주인이 서툰 하녀에게 보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제발, 서연아, 나 망신시키지 마. 나는 초대장을 천천히 다시 내려놓았다. 나도 같이 가길 원해요, 여보. 회사 규정상 배우자 동반이 의무가 아니었다면 널 데려갈 생각도 안 했어. 그가 거칠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아 식탁 위에 음식을 입맛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내 꼴을 좀 봐. 낡은 실내복,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기름진 얼굴. 거기서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거기는 임원들, 사격의 명사들, 상류층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너처럼 마늘이랑 파만 하는 아줌마가 갈 곳이 아니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 표정은 평온했다. 나는 그의 앞에서 울지 않도록 오랫동안 훈련해왔다. 눈물은 그의 나르시시즘적인 자아를 위한 연료가 될 뿐이었다. 민주는 내가 그와 결혼하기 전에 훨씬 더 화려한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어쩌면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택하고 쓰디쓴 침을 삼켰다. 나 화장할 수 있어요, 여보. 결혼 예물로 받은 드레스도 아직 있고요.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이 웃었다. 경멸이 담긴 마른 웃음이었다. 3년 전 드레스라고? 아내가 구닥다리라고 회사 전체에 웃음거리가 되라는 거야. 꿈깨. 그는 계속해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면서 연달아 들어오는 채팅 알림이 표시되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이 테이블을 향하도록 뒤집었다. 매우 의심스러운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못 본 척했다. 내가 20만 원 보내줄게. 동대문 시장이든 어디든 가서 괜찮은 옷 좀 사 입어. 눈에 띄지 않는 색으로,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해. 밝은 색 입으려고 하지 마. 무슨 행사 도우미인 줄 알 테니까.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갈라 디너 파티 드레스 값으로 20만 원이라니. 그 돈으로는 하늘 그룹 수준의 행사에서 냅킨 한 장 사기에도 부족했다. 이 모욕은 너무나 체계적이었다. 민주는 내가 초라해 보이기를 원했다.
그는 내가 촌스럽고 칙칙해야 혼자 빛날 수 있거나 아니면 나를 방구석에 버려둘 핑궁거리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왜 말이 없어? 부족해? 내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된장녀처럼 굴지 마, 서연아. 내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그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지. 한 번 입을 옷 사주는데 흥청망청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내가 널 세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됐어요, 여보.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옷은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돈 안 보내줘도 돼요. 민준이 의심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 돈으로? 생활비? 아니면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결은 위협적으로 가빠졌다. 내가 모르는 비자금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뒤에서 몸이라도 팔았어. 그 비난은 그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다. 마치 이 집의 죄인이 나인 것처럼 그의 셔츠에 묻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는 여전히 내 코끝을 찔렀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말 조심해요, 여보. 나 아직 당신 아내예요. 아내니까 더 조심해야지. 요즘 여자들은 자기 생활 수준 높이려고 무슨 짓이든 하잖아. 민주는 일어서서 숟가락을 접시에 내던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식욕이 사라진 모양이었다. 기억해. 토요일 밤에 넌 그냥 그림자야.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 높은 사람들한테 아는 척하지도 말고. 그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지. 겨우 은퇴한 교사인. 내 아버지랑은 수준이 다르다고. 그는 화장실로 향하며 나를 갑자기 추워진 식당에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다시 테이블 위에 흑금색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초대장 모서리에 도들새김된 독수리 모양의 로고를 쓸었다. 민주는 정말로 몰랐다. 그 독수리는 내가 10살 때 그린 스케치였고 아버지가 회사 로고로 사용하신 것이었다. 나는 주머니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다. 오후부터 열어보지 않은 익숙한 개인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서연 아가씨, 회장님께서 50주년 기념 파티 참석 여부를 여쭤보십니다. 특별 경호를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는 민준의 소리를 들었다.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폭풍을 감춘 미소였다. 두고 봐, 민준 씨.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아침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불씨를 품은 마른 건불 같았다. 민주는 거실 큰 거울 앞에서 몸단장을 하느라 분주했다. 내가 방금 향기로운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어 달인 최고의 근무복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오른쪽, 왼쪽으로 몸을 돌려보며 맵시 있는 외모를 망치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지 확인했다. 파란 넥타이, 아니면 빨간 넥타이.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물었다. 나보다는 거울에게 묻는 말이었다. 파란색이 회색 정장이랑 더 잘 어울려요. 여보, 더 위험 있어 보이고. 나는 검은 커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대답했다. 화면이 위로 향해 놓여 있는 그의 스마트폰 바로 옆이었다. 민주는 콧방귀를 끼며 파란 넥타이를 집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넥타이를 매느라 바쁜 사이 휴대폰이 길게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밝혔다. 내가 바로 옆에서 테이블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 눈은 어쩔 수 없이 화면에 뜬 문장들을 포착했다. 연락처 이름은 신입지혜. 메시지 내용은 내 피를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했다. 오빠, 파티 드레스 잔금 입금됐어요. 고마워요. 자기, 파티에서 그 촌뜨기 아내랑은 가까이 있지 마요. 나 그 여자랑 취향이 같다는 소리 들으면 창피하단 말이야. 세상이 몇 초간 멈춘 것 같았다. 숨이 배섰다. 어젯밤 민주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나에게 20만 원을 쥐어주고 시장에서 헌 옷이나 찾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그가 지혜라는 여자에게 수백만 원을 막 송금했다는 증거를 보았다. 마케팅팀 신입 지혜. 나는 그녀가 민준이 종종 지도가 필요한 신입이라며 이야기하던 야심찬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도가 여기까지 이른 모양이었다. 행주를 쥔 내 손이 떨렸다. 그 잘생긴 척하는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내 이성이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준비 없이 화를 냈다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이혼녀가 될 뿐이었다. 왜 멍하니 있어? 갑자기 민준이 쏘아붙였다. 그는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을 알아차렸다. 도둑이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는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지만 이내 분노의 가면으로 바뀌었다. 그의 전형적인 자기방어술이었다. 내 메시지 읽었어? 그가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버릇 없어졌어? 서연아, 남편 사생활 침해하는 건 큰 죄야. 알아?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여보.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심장이 분노를 참느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혜가 누구예요? 왜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고 드레스 사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불안했지만 경멸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억지로 꾸민 것이었다. 세상에, 서연아. 내 생각은 정말 편협하구나. 지혜는 그냥 장난친 거야. 요즘 회사 애들은 친해지려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그 드레스 말인데 그건 회사 지원금이야. 내가 관리자잖아. 회사 창립 기념일에 우리 팀원들이 보기 좋게 차려입도록 해야지. 꾸며도 하녀처럼 보이는 너랑은 다르다고. 거짓말. 아주 어설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 바보 같은 변명으로 이겼다고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켰다. 게다가 넌 왜 돈에 그렇게 신경 써? 내 몫이 적어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그가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 눌렀다. 아니, 잠깐만. 어제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쇼핑 영수증 봤어. 비싼 피부과에서 받은 시술 영수증이던데. 가격이 100만 원이 넘더라. 나는 숨을 헐떡였다. 나는 지난주에 내 개인 비상금을 써서 그 피부과에 갔었다. 아버지 회사 배당금 중 내 비밀 계좌로 들어온 돈이었다. 영수증을 집 밖에서 버리는 것을 잊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 서연아, 민준이 쉬쉬거렸다. 그의 얼굴은 이제 내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커피와 향수 냄새가 내 후각을 찔렀다. 내가 주는 월급은 겨우 식비에나 맞을 텐데. 넌 비싼 시술을 받을 수 없어. 그가 내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대답해. 비자금이라도 있어. 아니면 내 짐작이 맞았나? 내가 일하는 동안 용돈 벌려고 채소 장수나 옆집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웠어. 놔요, 여보. 그건 남은 돈이에요. 뭐가 남아? 민준이 소리치며 말을 잘랐다. 장보고 남은 돈이요. 말도 안 돼. 날 바보로 알지 마.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놓았고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 민주는 분노로 떨리는 검지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잘 들어. 내가 역겨운 짓으로 비자금을 모은 걸 알게 되면 한 푼도 안 주고 널 이혼시켜서 길거리로 내쫓을 줄 알아. 명심해. 민주는 서류 가방을 낚아채고 인사도 없이 나갔다. 현관문이 세게 닫히면서 창문이 흔들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어깨의 통증은 가슴의 아픔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배신당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었다. 민주는 방금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내가 바람피워서 푼돈이나 숨기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숨긴 돈이 200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0이 길게 늘어선 내 주거래 계좌의 잔액을 바라보았다. 내가 원한다면
민준이 일하는 회사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상대를 잘못 골랐어. 여보, 나는 텅 빈 공간에 속삭였다. 그리고 지혜 말인데, 내 남편 돈을 쓰는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야겠어. 나는 아버지의 충실한 비서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실장님, 마케팅 부서의 지혜라는 직원의 신상 정보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밤 호텔 VIP 볼룸의 CCTV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제 휴대폰에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서커스 공연을 맨 앞줄에서 보고 싶거든요. 그날 밤, 퇴근 후 민주는 아침에 다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큰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소파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사과도 없었고 지혜의 다정한 메시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직 더욱 두꺼워진 오만함만이 있었다. 자, 그는 신발을 벗느라 바빠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일 밤에 이거 입어. 내가 시장에서 촌스러운 옷 사올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나는 비닐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칙칙한 회색의 긴 드레스가 접혀 있었다. 소재는 덥고 피부에 닿는 감촉이 거칠었다. 목까지 꽉 막힌 디자인에 매우 구식인 재단이었다. 마치 옛날 고아원 교복 같았다. 구슬 장식도 레이스도 없이 밋밋하고 애처로웠으며 심지어 사이즈도 커 보였다. 이거 파티용 드레스 맞아요, 여보? 내가 그 침울한 천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왜? 마음에 안 들어? 민준이 콧방귀를 뀌며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내 성격에 딱 맞는 최선의 선택이야.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저렴하지. 게다가 넌 거기 그냥 동반자,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람으로 가는 거지. 미인 대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여보, 이건 너무 크고 색깔도 잔소리 좀 그만해. 민준이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말을 잘랐다. 내가 내 돈으로 옷까지 사줬는데 고마워해야지. 무슨 대단한 사모님처럼 불평이야. 이 드레스 얼마인 줄 알아? 15만 원이야. 내 차 일주일치. 기름값이라고. 나는 그 거친 천을 움켜쥐었다. 아내에게는 15만 원, 지혜에게는 수백만 원이 흘러갔다. 너무나 가슴 아픈 비교였다. 하지만 지금 그와 논쟁해봤자 민주는 또 사실을 왜곡할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감사할 줄 모른다고 남편의 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악처라고 말할 것이다. 전형적인 조종 수법이었다. 알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래야지. 현모양처는 순종적이어야지. 민준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역겨운 승리의 미소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나에게 다시 설교를 시작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파티에서 누가 내 직업이나 학력을 물으면 그냥 주부라고 해. 문학 전공으로 대학 나왔다는 소리는 하지 마. 잘난 척하는 줄 알 테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는 척하는 여자 싫어해. 나는 그 드레스를 다시 접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내 학사 학위는 런던 최고의 대학에서 받았고 우등으로 졸업한 경영학 석사 학위는 부모님 집 금고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민주는 내가 석사 학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에게 나는 그저 결혼으로 구제해준 백수 문학사일 뿐이었다. 그리고 회장님이나 그 가족분들께 인사하려고 하지 마. 그분들이 지나가시면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위험 경고를 하듯 덧붙였다. 하늘 그룹 일가는 귀족이야. 재계의 로열 패밀리라고. 아무하고나 말 섞지 않아. 특히 너처럼. 그는 나를 향해 손을 휘저었다. 이런 꼴하고는. 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았다. 하늘 그룹 일가는 아무하고나 말 섞지 않는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였다. 오늘 낮에 하늘 그룹 회장이신 우리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본가에 들르면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셨다. 알겠어요, 여보. 나 인형처럼 조용히 있을게요. 내가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밤은 깊어갔다. 민주는 가슴에 휴대폰을 꼭 껴안은 채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다. 내가 또 훔쳐볼까봐 두려운 모양이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보는 사람을 속일 만했다. 예전에는 그 얼굴을 사랑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궁정 같은 편안함을 버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랑에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유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고 싶어서 평범한 여자로 위장했다. 하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내 눈을 뜨게 했다. 민주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사랑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지루하고 가난하다고 여기는 아내에게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에게서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실내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아버지의 개인 비서로부터 사진 첨부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준과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찍힌 사진이었다. 지혜는 오늘 낮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지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활짝 피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간단한 보고서가 있었다. 박민준 씨는 이 점심 식사 비용을 회사 명의의 추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무실 시설 남용이 의심됩니다.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픔은 있었지만 계획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분노에 덮였다. 민주는 사랑의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소유의 회사에서 좀도 둑질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칙칙한 회색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좋아요, 여보. 나는 코를 고는 민준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밤 내가 그림자가 되길 원했죠? 내가 그림자가 되어줄게요.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그림자. 나는 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에서 재봉 가위를 꺼냈다. 드레스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수정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내가 삼배 자루를 입어야 한다 해도 내 몸에 꼭 맞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 애처로운 회색 드레스 뒤에 나는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할 것이다. 민준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놀라움. 내일은 심판의 날이다. 토요일은 서울의 하늘이 흐린 채로 밝아왔다. 마치 우리 집의 감도는 긴장감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아침부터 민주는 뜨거운 다리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녔다. 매기 힘든 넥타이를 욕하고 구두가 덜 반짝인다고 불평하고 내가 그의 손수건을 5분 늦게 다렸다고 소리쳤다. 빨리 좀 해. 서연아, 늦겠어. 하늘그룹 행사 늦으면 경력 끝장나는 거 알잖아. 거실에서 그가 소리쳤다. 나는 그가 준 회색 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나왔다. 어젯밤 허리 부분을 약간 손봐서 자루처럼 보이지 않게 했지만 그의 명령대로 단순하고 단정한 느낌은 유지했다. 머리는 아무 장식 없이 낮게 묶었고 얼굴에는 옅은 파우더와 창백한 누드톤 립스틱만 발랐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비판적인 시선으로 내 모습을 훑어보았다. 아직도 학부모 총회 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네. 그래도 뭐 눈꼴 시리지는 않으니까 가자. 차 안은 조용하고 숨 막히는 분위기였다. 민주는 왼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운전했다. 오른손은 대시보드에 놓인 휴대폰으로 메시지에 답하느라 바빴다. 가끔 화면을 보며 혼자 미소 짓다가 나를 흘끗 보면 그 미소는 곧바로 사라졌다. 규칙은 기억하고 있겠지. 웅장한 5성급 호텔 로비 구역으로 차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가 침묵을 깼다. 로비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멀리서부터 반짝였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내가 시키지 않으면 내 팔짱 끼지 마. 누가 물으면 필요한 말만 해. 창피하게 굴지 말고. 네, 여보. 내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로비에서 내렸다. 호텔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와 닿았다. 민주는 즉시 위험 있는 친절한 얼굴로 표정을 바꿨다. 회사 동료 몇 명을 보자마자 그는 꾸며낸 바리톤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상쾌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그의 두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마치 무시당하는 부관이나 개인 비서처럼. 박 과장님, 누구랑 오셨어요? 안경을 쓴 통통한 남자가 물었다. 인사팀의 최 부장이었다. 민주는 마치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나를 흘끗 돌아보았다. 아, 제 아내입니다. 최 부장님, 서연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부라 집 밖에 잘 안 나와서 좀 뻣뻣해요. 그는 농담으로 포장된 경멸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최 부장은 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우리는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다. 사람 키만한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입구 앞에서 내 눈은 그 여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지혜였다. 그녀는 등을 훤히 드러내는 백리스 디자인의 젓갈색 드레스를 입고 눈에 띄게 서 있었다. 아름답고 비싸고 분명히 내 남편의 돈으로 산 드레스였다. 지혜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자 눈이 반짝였지만 내게 시선이 닿자마자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여자 친구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내 회색 드레스를 힐끗거리며 작게 웃었다.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내 존재가 그를 막았다. 너 먼저 자리 찾아 앉아 있어. 그가 나에게 반쯤 속삭이듯 명령했다. 기둥 근처 뒤쪽 테이블로 가. 앞 테이블에는 앉지 마. 거긴 과장급 이상 자리니까. 하지만 여보, 우리 초대장에 테이블 번호 있잖아요. 됐어. 묻지 마. 우리 자리는 가운데지만 내가 그런 옷 입고 거기 앉아 있으면 내가 창피해. 저리 가. 민준이 내 어깨를 살짝 밀어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컴컴한 구석의 빈 테이블 쪽으로 보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 남편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사 파티에서 나를 소외시켰다. 나는 그의 명령에 따라 텅 빈 구석 테이블로 힘없이 걸어갔다. 멀리서 민준이 곧바로 지혜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활짝 웃었다. 민준은 심지어 주변 몇몇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지혜의 드레스를 칭찬했다. 와, 지혜씨, 오늘 밤 정말 멋지네. 품이 있어 보여. 회사 얼굴마담 해도 되겠어. 민준이 칭찬했다. 그 말들이 내 심장을 찔렀다. 품이. 그가 나를 모욕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였다. 나는 그 큰 원형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카나페 쟁반을 들고 지나다녔다. 하지만 내 자리가 외진 곳에 있어서 아무도 나에게 음료를 권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알림이 떴다. 메시지가 아니라 호텔 보안 시스템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VIP 볼룸 CCTV 접속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로열 액세스 코드 1.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저 앞에 웅장한 무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대한 벨벳 커튼 뒤에서 아버지가 개회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민주는 지혜와 즐겁게 셀카를 찍고 있었다. 자기 머리 위 거대한 LED 화면에 곧 올해 최고의 성과 발표 자료가 혹은 어쩌면 다른 자료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내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슬픔은 치명적인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민주는 오늘 밤 자신의 이야기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는 파렴치한 남편 역할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연극 무대를 끝낼 감독으로서 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도 여보, 나는 내 앞에 놓인 물잔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곧 웃는 법을 잊게 될 테니까. 볼룸은 이제 반짝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바다가 되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을 굴절시켜 실크, 드레스, 다이아몬드 장신구, 그리고 부딪히는 샴페인 잔에 반사되었다.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와 즐거워야 할 호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매 순간이 천천히 살을 내는 면도날 같았다.
나는 여전히 주방 출입문 근처의 외딴 구석 테이블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10명이 앉아야 할 이 큰 원형 테이블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다른 의자들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내게 전염병이라도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손님도 가까이 앉으려 하지 않았다. 멀리서 민준이 보였다. 그는 VIP 뷔페 테이블 근처 소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오른손에는 음료 잔을 들고 왼손은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흔드느라 바빴다. 그는 활짝 웃었고 너무나 생기 있고 빛나 보였다. 그의 옆에는 지혜가 우표처럼 붙어 있었다. 그 여자는 가끔 민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면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몸짓은 너무나 친밀해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직업적인 경계를 넘어섰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늘 밤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흑백 유니폼을 입은 남자 웨이터가 오르데브르가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배에서 조용히 꼬르륵 소리가 났다. 민준의 옷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나는 손을 약간 들어 그 웨이터를 정중하게 부르려 했다. 저기요, 죄송한데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웨이터가 고개를 돌려 내 모습, 칙칙한 회색 드레스와 거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멈추지 않고 걸어가며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건 VIP 손님 전용입니다. 부인. 직원과 일반 동반자 음식은 화장실 근처 뒤쪽 테이블에 있습니다. 내민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뜨거운 수치심이 목에서 얼굴까지 번졌다. 웨이터는 나를 하급 직원이나 잠입자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민준 말이 맞았다. 내 모습은 정말 애처로웠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모욕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손을 거두고 내 앞에 놓인 깨끗한 하얀 식탁볼을 내려다보았다. 아까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모래 같은 침을 삼켰다. 여기서 울지 마. 서연아, 민준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마. 내면의 비명이 울렸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었나요? 한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들자 화려한 파티 드레스를 입은 3명의 여자가 내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비우호적인 평가에 눈길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중 한 명이 민준의 회사 인사팀 최 부장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비었어요, 부인. 앉으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앉았지만 일부러 나와 2자리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저기, 박 과장 아내래. 불쌍하다. 형광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곁눈질로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정말 저게 아내라고. 왜 저렇게 꾀죄죄해. 난 아까 가방 보관소 직원인 줄 알았네. 옆에 있던 여자가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말했다. 글쎄, 민준 씨가 착해서 그런가 봐. 아마 예전에 불쌍해서 결혼했거나 사고 쳤거나. 저기 봐, 민준 씨는 지혜랑 더 잘 어울리지 않아? 둘 다 빛나고 품이 있고. 내가 남자라면 저런 촌뜨기 아내를 이런 행사에 데리고 온 게 창피할 거야. 그 말들이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그들은 내 가정의 파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가벼운 간식거리처럼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톱이 하얘질 때까지 손을 꽉 쥐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소리쳐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이 입은 드레스는 저렴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이고 우리 부모님 집의 행주가 그들 3명의 옷을 합친 것보다 비쌀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내 혀는 굳어버렸다. 배신당하고 모욕당한 아픔의 기력이 사라졌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굶은 사람처럼 먹지 마. 얌전히 앉아 있어. 내 친구들 테이블에 끼려고 하지 마. 창피하게 굴면 가만 안 둬. 나는 민준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멀리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마치 교도관이 죄수를 감시하듯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갔다. 아니,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었다. 산산조각이 났다. 민준이 변할 것이라는, 그가 내게 다가와 나를 아내라고 소개해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도 않았다. 나는 여기 단지 그의 병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통의 대상일 뿐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볼룸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숨 막히게 느껴졌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내 방어선이 무너져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기 전에 이 저주받은 곳을 벗어나야 했다.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옆에 앉은 아주머니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무시했다. 나는 옆 발코니 테라스로 통하는 큰 유리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곳은 어둡고 조용했다. 파티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유리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 오케스트라 음악 소리가 잦아들었다. 오직 밤바람 소리와 나의 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발코니 난간으로 걸어가 차가운 쇠를 꽉 쥐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화려하지만 낯설었다.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고 이어서 다른 눈물 방울들이 뒤따랐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나는 헛되이 보낸 3년의 삶을 울었다. 나는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어리석음을 울었다. 동화는 거짓말이었다. 왕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적인 남자라면 신데렐라는 행복해질 수 없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나는 밤바람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고 이 아픔이 마지막으로 내 온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일은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마음이 산산조각 난 약한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울기 좋은 밤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연 아가씨? 발코니의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는 중후하고 위험 있는 바리톤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몸을 돌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여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기둥 그림자 뒤에서 고전적인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위험 있게 희끗희끗했고 손에 든 흑단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특유의 리듬으로 두드렸다. 그의 눈은 날카롭지만 온화했고 내가 잘 아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아버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이 귀신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금 내 이름을 존경을 담아 불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반사적으로 손등으로 뺨에 남은 눈물을 닦았다. 노신사는 기둥 그림자에서 나와섰다. 볼륨 안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단호하지만 지혜로운 주름이 가득한 얼굴을 비췄다. 하늘 그룹의 수석 운영이사인 박 이사님. 30년 넘게 아버지의 오른팔이자 충신이었다. 민준의 회사에서는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는 데 단호해서 저승사자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민준은 복도에서 박 이사님과 마주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항상 이야기했다. 그 노신사의 시선은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내 앞에 2미터 거리에 서서 따뜻하고 옅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이사님, 내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아가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일반인이 본다면 이상하게 여길 존경의 몸짓이었다. 그는 고위 임원이고 나는 겨우 하급 직원의 아내여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아가씨는 아직 교복을 입고 계셨는데 본사 로비에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셨죠.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사님. 여기서 저는 그냥 민준의 아내 서연일 뿐이에요. 박 이사님은
발코니 난간 옆으로 다가와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남편이 최근에 마케팅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한 성과죠. 그의 말투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그에 대한 좋지 않은 보고도 몇 건 들었습니다. 회장님 책상까지 올라간 보고서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다니. 민준 씨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사님. 반사적으로 변호했다. 아직 남아있는 아내의 본능이었다. 박 이사님이 작게 웃었다. 서연 아가씨, 너무 착하시군요. 돌아가신 사모님과 똑같으십니다. 항상 사람의 좋은 면만 보시죠. 그 사람이 등 뒤에 칼을 들고 있을 때조차도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진지하게 가늘어졌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하늘그룹 회장님의 따님이 발코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안에서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아가씨가 말하는 성실한 직원의 정의입니까? 나는 반박할 수 없어 침묵했다. 로비와 주차장 CCTV 녹화 영상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가씨, 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만약 회장님께서 아시면 민주는 내일 아침 이 업계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박 이사님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소름 끼쳤다. 안 돼요, 이사님. 아직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내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이건 제 가정사예요. 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박 이사님은 내 상처의 깊이를 재려는 듯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길게 한숨을 쉬고 다시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힌 깨끗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 눈물 닦으세요, 아가씨. 아가씨의 화장은 소박할지 몰라도 하늘그룹의 위험은 어리석은 남자 때문에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내가 눈가를 닫고 있을 때 갑자기 발코니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시끄러운 파티 음악 소리가 들이닥쳤고 이어서 서두르고 분노에 찬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노려보다가 박 이사님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발코니 조명이 매우 어두워서 민준은 내 옆에 서 있는 노신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가 본 것은 아내가 어두운 곳에서 노인과 단둘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민준의 더러운 뇌는 즉시 빠르게 작동했다. 대단하네 너. 민준이 앞으로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나를 박 이사님에게서 끌어당겼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발코니에서 스폰서랑 연애질이나 하고 정말 싸구려 같고 창피한 여자야. 민준 씨, 나요. 오해야. 내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오해는 무슨,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엿보는 안에 몇몇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검지로 박 이사님의 얼굴을 가리켰다. 어이, 늙은이. 남의 아내한테 함부로 추근대지 마. 돈 좀 있다고 내 아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촌스럽긴 해도 아직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박 이사님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꼿꼿이 서 있었고 두 손은 지팡이 위에 평온하게 얹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쥐가 날뛰는 것을 보는 사자의 차가운 무표정만 있었다. 민준 씨, 그만해. 누군지 알고 그래? 나는 도를 넘은 남편의 입을 막으려고 소리쳤다. 누군지 알게 뭐야. 몰래 들어온 변태 늙은이겠지. 민준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아내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는 사실에 용감해졌다. 이것은 나중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울 완벽한 탄약이었다. 잘 들어요, 아저씨. 내가 경비 부르기 전에 여기서 꺼져. 그리고 너,
서연아, 집에 가서 보자. 짐 쌀 준비나 해. 박 이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발코니의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당신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나? 박 이사님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주변 공기를 진동시켰다. 3팀 마케팅 과장. 민준은 그 남자의 말투에 잠시 말을 잃었다. 네, 왜요?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라도 하시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전 여기서 모범 사원이니까. 박 이사님이 옅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옅게. 보고할 필요는 없겠군. 당신 사장님이 자기 회사 운영이사를 어떻게 호통치는지 듣는데 아주 흥미를 느낄 것 같으니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눈이 커지며 어둠 속에서 앞에 있는 노신사의 얼굴을 알아보려고 애썼다. 운영이사. 바로 그때 아래 정원의 조명이 발코니를 스쳐 지나가며 박 이사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췄다.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본사 로비에 크게 걸려있는 사진 속의 얼굴이었다. 박 이사님. 민준이 더듬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을 잃었다. 내 손을 쥔 그의 소나기가 저절로 풀렸다. 박 이사님은 민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는 다시 한번 매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존경의 몸짓을 보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아가씨. 파티 즐기십시오.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노신사는 몸을 돌려 유유히 볼룸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입을 벌리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은 민준을 남겨두었다. 남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왜 박 이사님이 너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왜 너한테 그렇게 공손한 건데? 나는 차갑게 민준을 쳐다보며 그의 소나귀에 붉어진 자국을 매만졌다. 아마 그분은 여자를 존중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이겠지. 당신과는 달리 말이야, 여보. 나는 충격에 빠진 민준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민준은 방금 자신의 무덤을 팠고 나는 이제 막 그 삽을 쥐었다.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나를 쫓아왔다. 우리가 다시 소란스러운 볼룸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내 팔을 낚아채 큰 기둥과 칸막이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나를 끌고 갔다. 소우카라와 주분히 치카갔다. 彼の顔は蒼白で、広い額には冷や汗がにじんでいた。 비노무와 조용히 지시끄둥키. 박 이사님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선은 극심한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채 나에게 고정되었다. 설명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당장 왜 박 이사님이 널 아는 거야? 왜 널 아가씨라고 부르고 왕실 하인처럼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거냐고. 너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나는 무표정하게 민준을 바라보며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그의 소나귀에서 내 손을 빼냈다. 그가 소리칠 때마다 나를 감쌌던 두려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우리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이 남자의 용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한 혐오감뿐이었다. 당신한테 설명할 의무는 없어, 여보.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장난하지 마, 서연아. 민준은 목소리를 낮춰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에 핏대가 섰다. 내 경력이 벼랑 끝에 섰다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회사 2인자야. 방금 내 말 때문에 기분 상했다면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을 거라고. 그는 좌절감에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젠장. 왜 아까 가만히 있었어? 왜 저 늙은이가 내 이사님이라고 말 안 했냐고.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야? 그래. 항상 그랬다. 항상 내 잘못이었다. 먼저 그분을 모욕한 건 당신이야, 여보. 자기 아내를 늙은이랑 바람났다고 비난했잖아. 내가 침착하게 반박했다. 말이 씨가 된 거지. 민준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의 조종적인 뇌가 자신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는 내 양어깨를 잡았다. 이번에는 거칠지 않았지만 애원하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잠깐만. 어릴 때부터 널 알았다고 했지.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그분 개인 운전사였지? 아니면 정원사. 민주는 희망에 가득 차 물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었다. 이 가난한 아내는 분명 과거 박 이사님의 부하 직원의 딸이었을 것이다. 분명 그렇지. 그래서 널 아가씨라고 부른 거잖아. 자기 집 하녀딸한테 애정 표현으로. 나는 그 얕은 추론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민준의 세상은 얼마나 좁은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민준은 애처로운 열정으로 말을 이었다. 들어, 서연아. 내 아버지가 예전에 박 이사님 하인이었다면 그걸 이용해야 해. 지금 당장 그분을 찾아가.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해. 필요하다면 그분 발에 엎드려 빌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질투했을 뿐이라고 실수였다고 말해. 어서, 서연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아니면 당신 월급으로 지혜랑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 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지혜 얘기는 꺼내지 마. 이건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야. 내가 해고당하면 넌 뭘 먹고 살 건데? 돌? 이기적으로 굴지 마. 빨리 박 이사님 찾아서 설득해. 그는 내 어깨를 거칠게 사람들 쪽으로 밀었다. 그 밀침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결혼이라는 인연에 대한 내 존경심은 그 순간 끊어졌다. 찾아갈게. 나는 민준의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사과하러 가는 건 아니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찾아갈 거야. 민주는 내 말투가 급격히 변한 것에 의아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다시 묻기 전에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떠나 빠르게 걸어갔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 쪽으로. 나는 조용하고 호화로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넓은 대리석 세면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정돈했다. 거울 속 여자는 애처로워 보였다. 헐렁한 칙칙한 회색 드레스,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생기 없는 민낯. 이것이 민준이 만든 서연이었다. 민준이 위대해 보이기 위해 작아지도록 만들어진 서연. 나는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몰래 가져온 새빨간 립스틱이 들어있었다. 아직 간직하고 있던 내 처녀 시절의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속삭였다. 나는 머리를 풀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물결치며 떨어지게 했다. 나는 물을 받아 얼굴을 살짝 씻어 기름기를 없애고 입술에 핏빛 립스틱을 발랐다. 두껍고 대담하고 도전적으로 거울 속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슬픈 눈빛은 이제 날카롭게 불타올랐다. 나는 이 역겨운 회색 드레스를 쳐다보았다. 헐렁한 긴 소매는 나를 병든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여행용 재봉 도구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다. 아마추어 패션 디자이너 시절의 오랜 습관이었다. 쓱쓱. 나는 그 소매의 솔기를 거칠지만 정확하게 잘라냈다. 나는 양쪽 긴 소매를 찢어 드레스가 이제 소매 없는 민소매가 되도록 했다. 내 하얗고 매끄러운 팔뚝이 드러났다. 나는 남은 소매천을 가져다가 꼬아서 끈으로 만들고 허리에 단단히 묶어 내 날씬한 몸매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임시벨트로 사용했다. 쌀자루 같던 드레스는 이제 시크하고 약간 엣지 있는 민소매, A라인 드레스로 변했다. 여전히 단순했지만 더 이상 하녀 옷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달랐다. 이것은 인색한 남편이 준 옷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어선 한 여성의 전투복이었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턱을 높이 들었다. 순종적인 아내 서연은 아까 발코니에서 죽었다.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이 재계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 박서연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 이사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님, 5분 안에 주무대 마이크가 켜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자에게 특별 손님을 위한 환영사 시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해주세요. 지금 나가겠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파란색 체크 2개가 즉시 켜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로 폐를 가득 채운 다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내 하이힐 소리가 복도 대리석 바닥과 부딪혀 단호하고 위협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내가 볼륨으로 다시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흘끗 보더니 이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직도 뷔페 테이블 근처에 서서 불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아직 나를 보지 못했지만 지혜는 나를 보았다. 그 여자의 손에 들린 잔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아까 촌뜨기라고 불렀던 여자의 변신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지혜를 향해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이제 막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미소였다. 나는 민준에게로 가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맨 앞줄 VIP 구역으로 곧장 걸어갔다. 붉은 벨벳으로 덮인 의자들이 주인의 가족을 위해 비워져 있는 곳으로 내 하이힐 소리가 볼륨 안에 왁자지껄한 대화를 가르며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자세와 눈빛의 변화가 세상이 우리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신기했다. 5분 전 나는 밟힐까 두려워하는 쥐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지금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자 손님들이 마치 자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헐렁하고 애처로웠던 회색 드레스는 이제 내 몸에 꼭 맞았다. 내가 억지로 찢은 소매는 마치 불완전함의 미학을 일부러 보여주는 기발한 디자이너의 작품처럼 거칠고 엣지 있는 느낌을 주었다. 허리에 두른 천벨트는 그동안 실내복 뒤에 숨겨왔던 내 몸의 곡선을 강조했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술잔은 기울어져 내용물이 거의 쏟아질 뻔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보고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의 장난감 인형이 갑자기 살아나 칼을 든 것을 본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서 지혜는 들고 있던 케이크 포크를 떨어뜨렸다. 은식기가 도자기 접시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혼란스럽게 일그러졌다. 질투와 갑자기 변해버린 경쟁자를 본 본능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었다. 서연아, 민준이 충격으로 쉰 목소리로 반쯤 속삭이듯 불렀다. 너 옷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그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긴 머리를 휘날렸다. 지난주에 몰래 산 비싼 샴푸 향기가 그들의 얼굴에 스치도록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팔뚝에 소름을 돋게 했지만 내 심장은 아드레날린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어이, 잠깐만. 오히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혜였다. 그녀의 영역 본능이 자극받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몸으로 내 길을 막으려 했다. 어디가? 저긴 VIP 구역이야. 하녀 화장실은 뒤에 있어. 길 잘못 들었네. 나는 지혜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 모공을 덮은 두꺼운 파우더와 눈가에 약간 번진 마스카라를 볼 수 있었다. 우리 키가 비슷했고 내 하이힐까지 더해져 우리의 시선은 수평을 이루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였다. 비켜. 내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뭐? 지혜가 눈을 부릅떴다. 내 말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보고 비키라고? 주제 파악 좀 해, 아줌마. 여긴 상류층 파티야. 옷 찢어진 거 봐. 차라리 행주로 쓰는 게 낫겠네. 비키라고 했어. 내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네 향수 싸구려야. 머리 아파. 지혜는 입을 떡 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반격하기 전에 나는 이미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어깨를 살짝, 하지만 그녀를 한 걸음 뒤로 비틀거리게 할 만큼 충분히 세게 부딪혔다. 우리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마침내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는 작은 걸음으로 나를 쫓아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내 걸음은 너무나 빠르고 단호했다. 서연아, 멈춰. 그가 내 뒤에서 당황해서 속삭였다. 어디가? 미쳤어. 저 앞은 박 회장님과 이사진들 자리야. 넌 거기 가면 안 돼. 지금 당장 구석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나는 VIP 구역 경계에 도착했다. 붉은 벨벳 줄이 일반 구역과 특별 구역을 나누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이어피스를 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민주는 내 뒤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경호원이 나를 거칠게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나를 뒤로 끌어당겨 망신시킨 것에 대해 호되게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인, 선생님.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민준을 막으며 손을 들었다. 이 구역은 VVIP, 초대 손님 전용입니다. 거봐, 민준이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말했다. 그는 뒤에서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들었지, 돌아가자. 창피하게 굴지 말고. 하지만 경호원은 민준을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옅은 화장과 빨간 립스틱 뒤에 내 얼굴을 알아보았다. 내가 본가를 방문할 때 아버지의 차문을 열어주던 바로 그 경호원이었다. 말없이 경호원은 나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나서 재빠른 동작으로 붉은 벨벳 줄을 활짝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내 어깨를 쥔 민준의 소나기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저절로 풀렸다. 그의 턱이 떨어졌다. 그의 눈은 경호원과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잠깐만요, 경호원 아저씨.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잘못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나는 붉은 줄 경계를 넘어섰다. 민준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구역으로 들어갔다. 민준의 운명을 쥔 자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구역으로 안으로 들어서자 파티의 소음이 잦아드는 것 같았다. 여기 금색 비단, 식탁보가 깔린 맨 앞쪽 원형 테이블은 분위기가 더 조용하고 품이 있었다. 나는 중앙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의자로 걸어갔다. 나는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등을 기댔다. 테이블 건너편에 먼저 앉아있던 박 이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나를 향해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옆에는 재무이사와 인사이사, 민준이 멀리서만 보던 고위 임원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이 상속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내 휴대폰이 세차게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면서 붉은 줄 경계 밖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그의 얼굴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람 같았다. 서연아,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미쳤어? 거긴 회사 주인 딸 자리야. 경비한테 잡혀가면 나 책임 안 져. 나와, 멍청아. 나는 그 메시지를 흘끗 보고 멀리서 민준을 쳐다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답장을 입력하고 그의 눈을 보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풍경 즐겨. 여보, 곧 이 건물 다시는 못 보게 될 테니까. 민준이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녹색으로 변했다. 그는 토할 것 같아 보였다. 갑자기 볼륨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갑자기 멈췄다. 수천 명의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조용해졌다.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가 무대 위 연단을 향해 밝게 비춰졌다. 우렁찬 목소리의 남자 사회자가 말을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그룹 대가족이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바로 이거야. 오늘 밤 박 회장님께서는 창립자이자 CEO로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하시고 동시에 그동안 대중에게 숨겨오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늘그룹을 총괄하게 될 분입니다.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무대가 아니라 객석을 훑으며 목표물을 찾았다. 눈부신 하얀 빛이 손님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떨고 있는 민준을 지나고 창백한 지혜를 지나 마침내 내 위에 정확히 멈췄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얼굴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의 따스함을 즐겼다. 눈을 떴을 때 멀리서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모양이었다. 스포트라이트의 빛이 내 피부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민준의 등에 흐르는 식은땀의 차가움과는 대조적이었다. 시끌벅적했던 볼룸 전체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마치 방 안의 산소가 모두 빨려 나간 것 같았다. 수천 쌍의 눈이 나에게 쏠렸다. 왕좌에 앉은 찢어진 회색 드레스의 여자에게 무대 위에서 벨벳 검은 정장을 입은 당당한 최고의 남자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예순이 넘으셨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경쟁사들을 떨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멀리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단호한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방 구석구석의 수십 개의 스피커를 통해 반사되었다. 오늘 밤 저는 이익이나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저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손짓했다. 이리 오너라, 딸아. 나는 턱을 들고 단호한 걸음으로 섰다. 나는 VIP 구역을 가로질러 무대 계단으로 걸어갔다. 내 하이힐 소리가 거대한 공간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민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대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군중 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민준은 웨이터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고 산송장처럼 회색빛이었다. 그의 입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미친 사람처럼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지혜는 다른 손님들 뒤에 얼굴을 숨기려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무대 중앙에 도착했고 아버지는 내 어깨를 꽉 껴안고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셨다. 신사숙녀 여러분,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제 심장입니다. 제가 이 사업 제국을 세운 유일한 이유. 제 외동딸, 박서연입니다. 꽝. 비록 물리적인 폭발은 없었지만 나는 방 전체를 강타하는 정신적인 폭발을 느낄 수 있었다. 속삭임이 벌처럼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아까 뒤쪽 테이블에서 나를 모욕했던 아주머니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져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무겁고 날카로워졌다. 제 딸은 소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삶에 대해, 진실함에 대해, 그리고 물질을 보지 않는 사랑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로 위장하고 평범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인 쉼을 주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방을 훑으며 하나의 목표물을 찾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워졌다. 그 실험은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다이아몬드를 주었지만 그것을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인간들. 갑자기 우리 뒤에 거대한 LED 화면이 바뀌었다. 더 이상 회사 로고가 아니라
확대된 일련의 디지털 증거들이 표시되었다. 민준과 지혜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진, 채팅 캡처, 화면. 민준이 나를 모욕하는 내용,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민준과 지혜의 이름으로 명품 가방 구매와 5성급 호텔 예약을 위해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계좌 이체 증거였다. 놀라움의 탄성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눈이 이제 민준의 모습을 찾았다. 박민준. 아버지가 마이크를 통해 불렀다. 그의 이름이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새로 승진한 마케팅 과장. 두 번째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뷔페 테이블 근처에서 떨고 서 있는 민준을 똑바로 비췄다. 그는 대중의 심판대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통제불능으로 떨렸다. 네, 회장님. 민준이 더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방 안의 정적 때문에 들렸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며 절망적으로 손을 들었다. 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회장님. 서연아, 여보, 아빠한테, 아니, 회장님께 이게 다 오해라고 설명해줘. 얼마나 애처로운가. 파멸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상황을 조종하려 했다. 나는 아버지 손에서 마이크를 받았다. 아버지는 승인하는 눈빛으로 그것을 건네주셨다. 나는 무대 앞으로 걸어가 높은 곳에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위치는 이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뒤바뀌었다. 나는 위에, 그는 아래에 있었다. 오해라고요, 여보.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느 부분이 오해죠? 나를 촌뜨기 아줌마라고 부른 부분, 나보고 그림자가 되라고 한 부분, 아니면 우리 아빠 회사 돈으로 당신 첩한테 지금 입고 있는 드레스 사준 부분? 지혜는 주변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옮길 듯이 자발적으로 멀어지자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화장을 망가뜨렸다. 서연아, 제발.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는 울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눈물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너 사랑해, 여보. 난 너밖에 없어. 사랑. 내가 작게 웃으며 말을 잘랐다. 고통스러운 웃음이었다. 여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아내를 짓밟으면서 위대하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은 아내가 작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크다고 느꼈지. 하지만 오늘 밤, 여보, 당신은 내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직접 봤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시간부로 박민준, 당신은 하늘 그룹에서 불명예, 해고야. 우리 법무팀은 지난 6개월간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고소장을 이미 준비했어. 당신은 가난해질 거야. 여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하게. 민주는 울부짖으며 무대 쪽으로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즉시 그를 제지하고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돌아서기 전에 말했다. 우리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내일 아침 내 개인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보낼 거야. 위자료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마. 법적으로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수십억의 빚을 졌으니까 끌어내. 아버지의 명령이 우렁차게 울렸다. 경호원들은 도살당할 짐승처럼 발버둥치는 민준을 끌고 나갔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비명은 수천 명의 초대 손님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묻혔다. 그들이 본 최고의 드라마에 대한 박수였다. 지혜는 신발도 없이 주방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히스테리하게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정문으로 끌려나가는 민준의 등을 바라보았다.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자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다. 아까 치솟았던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가라앉으면서 극도로 지친 몸만 남았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서연아, 아버지가 거의 쓰러질 뻔한 내 몸을 잡으며 당황해서 소리쳤다. 아버지의 품에서 의식이 희미해질 때 나는 오른쪽 날개 쪽에서 무대로 뛰어 올라오는 사람을 보았다. 잘생긴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 그의 얼굴은 극도로 걱정스러워 보였다. 서연아, 정신 차려. 그 목소리, 내가 민준 때문에 버렸던 어린 시절, 사랑의 목소리. 그가 여기 있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에어컨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의식이 서서히 돌아올 때 내 감각을 가장 먼저 반겼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억지로 떴다. 흠 하나 없는 깨끗한 하얀 천장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답답했던 내 방도 어젯밤 파티가 열렸던 호화로운 호텔 방도 아니었다. 잠자는 공주님, 일어났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남성적이었으며 가슴을 치는 그리움의 파도를 몰고 왔다.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 보호자 의자에 팔걸이에 흰 의사 가운을 걸친 채 앉아있는 사람은 시우였다. 예전에 내게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민준 때문에 내가 매몰차게 거절했던 남자. 가난 때문에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시우는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안도감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지만 억눌린 그리움이 지배적이었다. 시우야, 목이 말라.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즉시 따뜻한 물을 잔에 따라 내가 앉아서 마시는 것을 능숙하게 도와주었다. 그의 동작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유리 조각인 것처럼. 나는 푹신한 베개 더미에 기댔다. 어젯밤의 사건들이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스포트라이트, 민준의 창백한 얼굴, 히스테릭한 비명, 그리고 아버지의 포옹. 아빠는 내가 물었다. 밖에서 변호사 팀과 이야기하고 계셔. 민준이 그냥 해고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썩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하셔. 시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숨겨진 만족감이 있었다. 민준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말할 때 더 이상 아픔이 없었다. 낯설음만 있었다. 시우가 한숨을 쉬며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다. 민준은 지금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어. 회사 감사팀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마케팅 자금 횡령 증거를 찾아냈어. 자기 생활비, 그 여자에게 명품 사주는데 심지어 새 차 계약금까지 회사 돈으로 썼더라. 나는 침묵했다. 20억 원. 반면 그는 나에게 채소값이 5천 원 올랐다고 화를 냈었다. 그리고 지혜는 내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오늘 아침에 불명예 해고됐어. 전국 인사팀 협회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 나라 어떤 제대로 된 회사에서도 일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민준이 내주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대. 카르마는 너무나 빨리 작동했다. 마치 신이 이 혼란을 정리하는데 참을성이 없었던 것처럼 내 병실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버지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셨지만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환해졌다. 그의 손에는 빨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우리 딸. 아버지는 나를 짧게 안아주고 그 봉투를 건네주셨다. 이거 서명해. 민준 변호사. 아, 정정. 민준에게 국가가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이 포기했어. 우리가 형사고소를 가볍게 해주는 조건으로 어떤 요구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겠대. 나는 봉투를 열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포기 합의서. 민준은 완전히 항복했다. 어젯밤 그토록 오만했던 남자가 이제 감방에서 너무 오래 썩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나는 시우가 건네준 펜을 잡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떨리는 손도 없이 나는 인지 위에 내 서명을 했다. 잉크 자국이 자유롭게 느껴졌다. 3년간의 고통이 검은 잉크 한 줄로 끝났다. 끝났어요. 나는 봉투를 닫으며 말했다. 잘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나서
시우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자, 아빠는 내 전남편이 남긴 나머지 혼란을 정리하러 회사에 돌아가 봐야겠다. 시우야, 서연이 퇴원할 때까지 잘 부탁한다. 시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어색한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20층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큰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내가 방금 지나온 어둠을 조롱하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미안해, 시우야. 내가 갑자기 침묵을 깼다. 시우가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예전에 너 대신 그를 선택해서 내 부유함이 날 얽맬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과 소박하게 사는 게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크게 틀렸어. 난 다이아몬드를 날카로운 자갈과 바꿨어. 시우가 옅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그는 수액줄이 없는 내 손을 잡아 따뜻하게 감쌌다.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서연아, 진실한 사랑을 원했던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단지 돌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게 잘못이었을 뿐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쓸었다. 중요한 건 이제 네가 돌아왔다는 거야. 원래의 서연으로. 하녀 서연이 아니라 여왕 서연으로. 한 달 후 나는 하늘타워 초고층 빌딩 로비에서 걸어 나왔다. 이번에는 찢어진 드레스나 실내복이 아니라 우아한 크림색 블레이저, 정장, 같은 색의 하이힐, 그리고 비싼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후 아름답게 흩날리는 머리였다. 나와 마주치는 직원들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주저하면서도 감탄하는 목소리로 정문 앞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마른 남자가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은 찹했다. 민준이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경비를 뚫고 들어오려 했다. 서연아, 서연아, 잠깐만. 그가 쉰 목소리로 외쳤다. 도와줘, 여보. 나 살 곳이 없어. 월세방도 뺏겼어. 내 운전기사라도 할게. 밥만 먹여줘, 서연아. 나는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잠시 멈췄다. 내 마음은 얼어붙었고 동정심은 없었다. 이 남자는 3년 동안 나를 사랑에 굶주림에 방치했을 때 내 동정심을 죽였다. 반짝이는 검은색 스포츠 세단이 내 바로 앞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자 잘생기고 생기 있는 시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태워다 줄까, 이사님? 그가 미소 지으며 놀렸다. 나는 이제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할 쓰레기처럼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민준 쪽을 흘끗 돌아보았다. 민준은 나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놓친 것이 무엇인지 보았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한 여자를. 나는 다시 시우를 쳐다보고 활짝 웃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가졌던 가장 행복한 미소였다. 물론이죠. 의사 선생님. 나는 차문을 열며 대답했다. 차는 서울 거리를 가르며 달렸고 어두운 과거를 백미러에 남겨두고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학대받던 아내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인 서연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었다. 끝.